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11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비정치인들로 86 운동권 세력과 민주당 저격수 등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를 추모하는 발길이 온 오프라인에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대출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 금융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 독도를 영토 분쟁적으로 기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질책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말이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3년간 수사했지만 수사 종결도 하지 않고 질질 끈 이유를 알아보자 이건데 사실 이 의혹을 처음 수사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였죠. 그럼 문 정권 때의 수사를 수사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80인의 만장일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여당 불참 속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쌍특검이 통과된 건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쌍특검 재의결 시점 등을 놓고 여야 대립정국은 미궁에 빠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쌍특검법이 향후 정국과 또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표결 직전까지 법안 문구를 손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검 추천을 현재 국민의힘은 못하게 하고 정의당은 하게 하는 식이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장명훈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부분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기존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보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반대로 이용해 윤 대통령이 법 시행 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야권은 해당 조항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끔 수정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관련 조항을 손봐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민주당도 제외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규모도 매머드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50억 클럽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제한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이 20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동일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내용이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게 수정의 이유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거대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전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야는 서로 니 탓이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어쩌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또 앞으로 일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국회 출입하는 정태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특검법이 통과된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김 여사를 둘러싼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이 개입했는지, 또 주식을 저가로 매수했다는 의혹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또 대표적 친문검사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2021년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기소됐지만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그때 죄가 있는 걸로 드러났다면 당시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있었는데 왜 기소를 못한 거죠?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실시돼서 유죄라는 결론을 내도 영부인을 끌어내리거나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통령 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올라가 수사를 받는다. 이 자체만으로도 지지율 등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 영부인 이슈를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을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때도 똑같이 그렇게 브리핑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전까지 특별검사는 수사 내용의 거론 자체를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농단 특검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상황을 국민에 보고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김 여사에 대한 온갖 의혹을 생중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과 달리 본회의 통과 즉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브리핑을 했는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밝혔습니다. 선거용 정치공세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법안은 시간표상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9일에 표결이 가능합니다. 제2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통과되는데 현재 제적 의원은 298명입니다. 112명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나오기 전에 조기에 법안을 폐기시키려 하는데요. 민주당에선 여당에서 총선 공천 경쟁에서 밀린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면 반란표가 나와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반란표를 던질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2표결 시한은 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 정말 바람잘 뽑는 국회입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연직 비대위원을 포함한 11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 비정치인 그리고 민주당 저격수 등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입니다.
김혜지 의원을 제외하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고 평균 나이 44살로 바로 전 최고위원들의 평균 나이보다 10살 가까이 어려졌습니다. 당연직 제외하고 나머지 8분 중에서는 우리 김혜지 의원 빼고 나머지 7분들이 정치권에 그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특징.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와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도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회가 영입한 21살 최연소 비대위원인 윤도현 솔 대표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민주당 저격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대표도 비대위원에 합류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을 거친 동안 너무 정치권이 거칠어졌고 진영화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조금은 극복할 필요가 분명합니다. 인선 발표 후 민경우 내정자가 과거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실수였다며 바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8명의 지명직 위원을 포함해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모두 11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비대위는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젊어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맞춰 대통령실도 실장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보좌해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된 건데 이관섭 정책실장은 11월 말에 임명됐으니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도 자리를 옮긴 겁니다. 야당 측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어 개헌을 하고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실도 적극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20개월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쯤을 채우며 소임을 다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후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 실장은 정책실장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획과 조율을 이끌며 왕수석으로 불렸던 이 실장이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장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정원장에 내정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실장 가운데 유일한 70년대생인 성 내정자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미와 러시아 통으로 불리는 장 내정자는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실장 3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사실상 2기 대통령실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내일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 두 사람의 투샷입니다. 비대위 출범 전부터 거친 말을 쏟아낸 터라 정당을 대표해 만나는 자리를 잡는데도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내일 두 사람의 첫 공식 만남을 갖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비대위 출범 전부터 거침없이 서로를 직격하며 첫 만남이 더 기대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쌍특검법 등을 논의하는 본회의를 고려해 비대위 측이 만남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속전속결로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된 점에서 당무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마지막 인선 작업 때문에 혼자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사석에서도 누구든 만나겠다고 말한다며
협조를 강조한 이 대표의 대인배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조율을 이어온 양당은 내일 오후 공식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이 대표를 찾아 가벼운 인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장외에선 설전을 벌인 두 사람이 공식 만남에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개파 간 감정은 한층 더 격해진 상태죠.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는 의미의 현애 살수를 언급하며 결단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걸까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분 넘게 이어진 오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강조한 건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입니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갖고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현애 살수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쓴 표현이기도 한 만큼 이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단의 대책, 과감한 혁신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이선 후퇴나 비대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정 전 총리 당부에 당 대표로서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통합의 핵심 과제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관련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부 인사인 이명백 고려대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 이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인용해 나의 아저씨를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추모글도 잇따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은 온종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와 영화 기생충을 함께한 봉준호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장례식장을 찾았고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조문객도 있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선배 배우로서 왔다며 이 씨에 대한 깊은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나도 마음이 어렵고 어쨌든 뭐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나는 선배 입장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요. 빈소 한켠에 붙어있던 메모지에는 고인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목을 인용한 듯 영원한 대장님, 나의 아저씨 사랑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수사 과정들이 계속 나와서 좀 배우 스스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와 비슷한 시기 마약 수사로 곤욕을 치렀던 가수 지드래곤은 SNS에 국화 사진을 올렸고 고인의 대학 동기라고 밝힌 누리꾼은 인성이 좋은 친구였다고 애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CNN과 일본 NHK 등 외신도 이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We're seeing in South Korea, across the globe, really, there's just been so many social media tributes and, these messages of hope and just thanks, to Lee for his amazing work.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던 이 씨의 발인은 내일 정오로 예정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숨지기 나흘 전, 그러니까 3차 소환 때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죠. 경찰이 여기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씨가 부득이 언론에 노출이 된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는 1, 2차에 이어 3차 소환 조사 때에도 포트라인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변호인은 3차 소환에 앞서 경찰의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숨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부득이 언론에 노출됐지만 공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서 정문으로 이 씨를 들어오게 안내했을 뿐 언론에 출석 시간이나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상황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릴 때 적용하는 이른바 공보준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은 한 차례 불출석 이후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고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등 자극적인 내용이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면서 극단적인 압박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종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온라인에 검증되지 않은 온갖 콘텐츠들이 막 넘쳐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미확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가 다녔다는 유흥업소 실장의 실명과 사진이라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채 유포된 동영상과 SNS 게시물은 이 씨가 숨진 뒤인 지금도 그대로 노출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유튜버들은 오늘까지도 이 씨의 장례식장에 막무가내로 방문해서 소속사 측이 잔혹한 상황을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뜬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이 씨와 업소 실장이 주고받았다는 대화를 그대로 내보냈다고요? 네, 한 지상파 채널은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 훼손일 뿐 마약 투약 의혹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적 대화가 보도되며 이 씨가 적지 않은 심리적 타격을 입었고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해당 보도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와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 사실 이선균 씨 사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유명 연예인과 모 기업인이 결혼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벌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황당한 가짜뉴스인데 유튜브에 오르기만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중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클릭수를 올리는 악질적인 수법인데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사라든지 가짜뉴스를 제작해서 업로드한 사람을 둘 다 공범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든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자정자극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과잉 수사, 아까 잠깐 전해드렸지만 그 논란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마약 혐의 수사는 인천경찰청에서 진행이 됐죠. 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 이렇게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시다시피 간이검사, 정밀감정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2개월 넘게 사실상 공개적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 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하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건설 시공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채권단 협의회가 소집됐고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을 보고 협의회는 다음 달 11일 채권 상환을 유예하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며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 과도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영 정상화 중이라고 밝혔던 태영건설이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480억 원을 막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달에만 4천억 원 PF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 말까지 합치면 채무액이 3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계열사 매각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오늘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고 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통보만 한 거 맞아요. 채권자 설명회를 하고 이제 협의회는 그 이후에.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최장 4개월까지 채권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선 태영건설이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과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주주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PF발 위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나 아파트 계약 분양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영이 지금 시공을 맡고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정부는 시공사를 바꾸거나 금리 혜택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초 PF 관련 종합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태영건설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오는 2026년 11월 입주가 목표인데 지난달 분양도 시작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에 분양 계약자 등 관련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문이 많죠. 공사 지연이라든지 내 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의가. 현재 태영건설의 분양이 진행된 곳은 22곳, 세대수는 총 19,869세대에 달하는데 이 중 14곳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바꿔 진행하거나 허그를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 등 안전장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협력업체들 말이야. 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더 날 수도 있지. 불편한 건 아니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레고랜드 사태처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다른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직면하는 겁니다. 아울러 보험사와 증권, 저축은행 등 PF 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의 부실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는 다른 건설사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PF 대책을 포함해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시공 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파장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태영건설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군 건설사입니다. 이 아파트 브랜드로는 데스양,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데스양이 유명합니다. 1980년대 말에 일개 신도시 건설에서 번 돈으로 1990년 서울방송 SBS를 창립했고 아파트뿐 아니라 도로, 철도 사업, 아니면 고양시 킨텍스, 성남 아트센터, 창원 마산 야구장 등 굵직한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태영건설 차입금은 1조 9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478%나 됩니다. 네.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부채가 커진 건데요. 그동안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나 평택사이로를 매각했고 SBS 주식 담보대출금 등으로 근근히 버텼지만 오늘 한계에 달한 겁니다. 그럼 뭐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SBS도 혹시 매각합니까?
오늘 SBS 주가가 급등하면서 SBS도 매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돌았으나 SBS는 그대로 TY홀딩스에 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브리핑에서도 SBS 매각에 대한 언급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자금과 방송사 대주주 규제 등으로 마땅한 매수 주체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 SBS 사장은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주식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겁니까? 그리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혹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태형건설과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해서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고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네, 태형건설의 이 상환 위험이 높은 우발 채무 규모는 지금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이어지면서 채무 보증 금액은 한 3년 새 5배로 급증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할 때 이 PF라는 것은 그림 보시면 자기 자본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빌려서 하는 사업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대박이 나지만 지금처럼 분양이 안 되면 이자 비용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16위 태형건설이 버티다 이 못 막으면서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파장이 크지 않도록 오늘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태형하고 연결된 다른 중소기업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소기업이나 혹시 제2금융권 파장 같은 건 없겠습니까? 네, 오늘 금융위와 국토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이 태형의 경우는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리스크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과는 상황이 좀 달라서 다른 건설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금융권들이 자금줄을 옥죄면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PF 시장의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서 국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좀 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도 불안감이 사실 큽니다. 담보가 확실하고 채권 우선순위가 높은 은행들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순위나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나 증권사 아니면 저축은행들은 손실도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처럼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제2금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선 총선이, 미국에선 대선이 예정돼 있는 등 세계적으로 50개 나라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죠.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 북한이 내년 초부터 또 군사 도발을 이어갈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내년 초 북한의 도발이 더욱 잦아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과정에서 군사 도발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진행했고 21대 총선 직전에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속 발사했습니다.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어제 회의에서는 전투적 과업도 언급한 상황. 군수공업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북러 밀착으로 후원 세력을 확보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이 전달하는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는 추가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나 대남 위협 발언 수위를 고려해 유관부처와 대비태세 확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호시탐탐 도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 우리 군은 이런 걸로 논란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개편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에 대해 영토 분쟁 중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일본이 주장하는 바죠. 한반도 지도엔
독도가 아예 표시돼 있지 않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자가 연락할 때까지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듯 했는데 그러자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발간해 전군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언급하며 독도 문제에 대해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국방부의 해명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교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각 부대에 배부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감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장병 정신무장의 기본이 되는 교재의 집필과 검수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누군가 차량으로 국방부 출입구 차단기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쪽에서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인사파동 등으로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SUV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속도를 올린 뒤 차단기와 추돌합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현직 국정원 직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국방부 서문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있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근데 거기 진짜 팩트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장소는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민간 경찰이 출동해서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고. 국가정보원은 MBN 취재진에 직원 여부와 징계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내부 인사 파동으로 국정원장과 1, 2차장이 한날 1시에 경질됐지만 내부 기강 회의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를 그것도 빠른 속도로 12km나 역주행했음에도 사이드미러만 조금 파손됐을 뿐 멀쩡했습니다. 휴게소를 잘못 빠져나와서 그랬다고 하네요.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에 갑자기 전조등을 켠 차량이 다가옵니다. 놀란 운전자가 수차례 상향등을 깜빡거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져 충돌하기 직전 승용차 운전자가 간신히 옆 차로로 피합니다. 웬일이야. 미쳤어. 그대로 역주행을 이어간 차량은 대형 화물차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습니다. 멀리서 쌍라이트를 켰는데도 속도를 감속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하마터면 정면으로 저희가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좀 놀래가지고 얼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터널 안에서 역주행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무려 12km나 역주행한 뒤였습니다. 다행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역주행 차량과 부딪힌 차량 2대는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긁히기도 했습니다. 77세 되신 분이신데 황저 휴게소에서 다시 출구를 잘못 찾아 역으로 와본 거예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역주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졌을 경우 사업주나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이 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죠. 오늘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무게 1.2톤 방열판을 보수하던 중 지지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방열판에 깔린 겁니다. 이 사고로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법인과 성영식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대법원이 성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2021년에도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망자가 났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 대표 처벌이 확정된 건 집행유예 한 건이 유일하고 실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집행유예 일색의 하급심 판단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원청 책임을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또는 2심이 끝난 10건도 모두 원청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니만큼 검찰의 구형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 씨의 녹음 파일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었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고 선거 비용도 요구해 이 씨가 받은 뒷돈은 모두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로비스트 기질이 있다며 정계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빌린 돈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1심 법원은 사업가의 진술과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역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 2개월, 추징금 8억 9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음 파일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도 활용됐습니다. 연기령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결국 이 사건은 본인의 징역과 함께 송영길 전 당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길에서 폐지를 주워 힘겹게 나르는 어르신들 본 적 있으시죠? 무려 4만 2천 명의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데 매일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워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6만 원이 답니다. 최저임금의 13%밖에 안 되다 보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한 어르신이 추운 날씨 속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이동 중입니다. 보통 리어카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폐지의 양은 약 400kg입니다. 노년의 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끌고 가야 합니다. 400kg가 넘어야 만 원이 조금 넘어요. 남한테 진짜 못 사놓고 그래요, 남들은. 요새 파지값이 30원에서 10원 이제 더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생활하기가 조금. 정부가 추정하는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만 2천 명,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가장 큰 목적은 생계비와 용돈 등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폐지 수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들은 하루에 5.4시간씩 주당 6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 수입은 15만 9천 원에 그쳐 1시간에 1,300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조사를 비롯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 군, 구별로 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폐지 수입 소득보다도 더 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연계하겠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어르신들이 취업을 꺼린다는 지적도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경쟁사 가맹 택시로 가는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진해서 시정을 할 테니 사건을 종결시켜달라는 카카오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카카오 택시는 이미 올 초 콜 몰아주기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죠. 또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듯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 평소에도 택시가 많이 서 있는 곳인데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카카오 택시에 대한 불만이 바로 터져 나옵니다. 콜 받고 이제 움직이는데 나한테 떨어졌던 게 그냥 취소가 돼버려요. 콜이 너무 긴 콜이 들어와요. 10분, 11분. 주기는 주는데 그건 잡을 수가 없는 콜이죠. 대표적인 불만 중 하나는 콜 차단 의혹입니다.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우티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카카오콜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카카오 측이 자진 시정할 테니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유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사의 운행 정보와 같은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가맹사 소속 기사들의 배차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서 콜을 차단한 행위.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초에도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강력한 쇄신을 선언한 가운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죽기 전에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만 정복하면 수명이 훨씬 늘어날 거다라는 말이 진짜였던 거죠. 또 암에 걸리더라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72%로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한 남성의 목에 장비를 대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이상 유무를 살펴보는 겁니다. 갑상선은 검사도 많이 하는 만큼 암 발생 환자도 많이 나왔는데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과 폐암, 위암, 유방암 등이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암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인 83.6세까지 생존하면 10명 중 4명 정도가 죽기 전 암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사망 원인 1등이에요. 검진을 안 받았을 때는 사망률이 높고 검진을 받게 되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병들에 있어서 그런 암들에 있어서 검진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1%로 집계됐습니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얘기인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6.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암 환자 발생은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27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로 많이 답답하셨죠? 벌써 사흘째인데 이 미세먼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번 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세종시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죠. 모레 주말에 눈이나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씻겨 나가기 전까지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차량 아래로 들어가 저감 장치가 파손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차량도 한 달 전에 우리가 1차 개선 명령이 나간 차량인데 아직까지 저기를 갖다가 보수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이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시청 직원들이 노후 경유 차량 단속에 나선 겁니다. 미세먼지 공습에 서울 하늘은 온종일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또렷하게 보일 남산타워가 뿌연 먼지로 흐릿하게 보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에는 예비 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차량과 사업장 운영이 제한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는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54 마이크로미터, 경기에는 65 마이크로미터를 각각 기록했고 충청과 세종 역시 50 마이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안정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상공에 쌓인 탓입니다. 이런 고농도 현상은 대기 정체로가 이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기 정체 현상은 앞으로 주말에 강수가 있을 때까지는 2, 3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다 모레 주말과 휴일 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개구리와 같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양서류는 겨울에 잠을 자고 봄이 가까워지면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잠을 자긴커녕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날이 추워지면 알이 얼어붙어버리거나 바깥으로 나온 성체도 얼어 죽을 텐데 말입니다. 한여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 안산중터 개울 한쪽에 반투명 물체가 쌓여 있습니다. 낳은 지 얼마 안 된 도롱뇽 알입니다. 약수터 바로 아래의 연못인데요. 물 안에는 60여 쌍의 도롱뇽 알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얼마 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보통 도롱뇽은 겨울잠을 끝내고 날이 풀리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월동을 하고 동면 상태로 단 다음에 나중에 깨어나서 산란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올해 12월인데 벌써 산란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찬 물속에 몸을 포개고 있는 큰 산개구리들도 겨울잠을 자야 할 때 짝짓기를 준비합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다 따뜻해지는 이상기온으로 일부 개체가 시기를 착각한 겁니다. 문제는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 알이나 겨울잠에서 깬 양서류가 얼어 죽을 수 있어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서류가 이 먹이 사슬 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어들 때는 그 일대 생태계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죠. 지난 10월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양서류 5종 가운데 2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고 기후변화가 최대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근 정부 전산망에 접속이 안 되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스템 관리가 도마에 올랐죠. 정부가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는데 지난달 주민센터 업무를 마비시킨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끝내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또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우린 그냥 운이 좋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사업의 입찰이 이뤄지는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이 사이트에 접속이 2차례나 지연되며 입찰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인은 접속량 증가였습니다. 입찰 참가견이 집중 투차라는 공구 시부터 10시 사이로 평상시보다 접속량이 증가하여 웹서버 소프트에 설정된 동시 접속자 수를 초과하여 하지만 지난달 주민센터 업무를 마비시킨 세월 행정 시스템 먹통의 구체적인 원인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밝힐 수 있는 건 해당 제조사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난 11월 이후 정부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건 6건입니다. 접속장애 시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1시간 안에 복구했지만 초기에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지 못한 세월 행정 시스템은 사흘이 지나서야 정상화됐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NMS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거가 이제 결국은 장애가 어디서 났다는 것을 먼저 찾아주고 있잖아요.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주마다 다른 결정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공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엇갈린 판결의 기준은 모두 미국 헌법 14조 3항,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Colorado Supreme Court issued a kind of stunning and historic ruling saying that Donald Trump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again after the January 6th attack. 콜로라도주는 2021년 1월 6일 폭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판단, 출마 박탈을, 미시간주는 출마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미시간주를 포함해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내년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본격 경선을 앞두고 모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It's time for the Republican Party to unite, to come together and focus our energy and resources on beating crooked Joe Biden and taking back our country. You saw it all. Now, whether the 14th Amendment applies, I'll let the court make that decision. But he certainly supported an insurrection. No question about it. None. Zero.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나이로비 거리에서 펜싱 연습에 한창인 케냐 유소년 선수들. 훈련 여건은 열악해도 내일을 위해, 꿈을 위해 오늘도 검을 휘두릅니다. 펜싱 불모지에서 꿈꾸는 세계 챔피언. 오늘 흘린 땀이 언젠가 열매를 맺겠죠. 남은 연말 큰 추위는 없겠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 경북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중 세종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이 먼지에 충남과 호남 지역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말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한때 전북 동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차차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5도, 낮 기온은 대체로 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0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